제 오늘 그 강의를 이 제목으로 웰에이징 실천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이내에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좋은 여름이고 또 장마가 져서 그냥 수해도 굉장히 심하고 하는 날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인 문제 웰에이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로서도 아주 기쁘고, 그것도 제 자신이 이거 웰에이징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앞서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조성남 교수님이 카톡으로 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이원호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이 늙어가는 길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긴 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젊어서의 천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시를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조성남 선생님 자신이 이제 꽃보다 고운 그런 단풍처럼 웰에이징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오늘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제 강의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그대로 그냥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 그것이 바로 웰에이징인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많은 노인들이 이런 웰에이징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는 화면에 뜬 그 파워포인트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웰에이징, 여기 영어로도 쓰나는데요. 그러니까 에이징이란 말이 노인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웰이 붙으면은 좋은 노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생애 과정에서 생로병사에서 노인, 늙어가는 요 시기에 그동안 살아온 것도 잘 안녕하게 잘 살고 웰빙하고 또 노년도 잘 보내면 죽음도 그런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오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 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쭉 노인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말이 아주 저는 절실하게 와닿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만든 말이 노년이 좋아야 인생이 아름답다. 제 자신이 말이 아니고 모든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노년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오늘 이 웰에이징이 바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노년을 보내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거지만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 노화 또는 노년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학문적으로는 그 세계노년학회에서는 이렇게 그 생물학적인 노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고 머리털이 허지고 희지고 주름살이 끼고 하는 그런 노화도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기억력이 상실되고 인지 기능이 약해지고 하는 그런 노화도 있고, 또 사회학적으로는 역할, 관계 이런 게 자꾸 변해서 노인이 되는 이런 사회학적 개념도 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전체에 걸친 개념이 에이징이고요. 이때 제가 에이징을 노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대개 노화는 생물학적인 그런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 노화라는 말로 번역하고, 저는 아무래도 사회학이나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로 번역하기보다는 노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징을 그 밑에 그 유사 용어에 나오는데, 그 성공적인 노화라고 개념을 붙인 successful aging이라는 말은 제 다음으로 한 5년 전에 세계 노년학회 회장을 했던 존 로라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가 이 용어를 만들어서 successful aging이라는 그런 책도 쓰고 이 개념을 썼는데, 되게 이제 이런 걸 다 모아서 저는 주로 노년이라고 하고, 또 적정 노화 이런 말도 있고요. 적정 노년. 우리 조성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beautiful aging, 아름다운 노년, 이 번역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 well aging의 유사 용어가 많은데, 그 모든 그 개념에서 가장 적절한 게 저는 well aging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주로 well aging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웰징을 이야기해야 되는 배경은 전체적으로 역시 고령사회 노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1세기가 되면서 전 세계가 인구가 아주 빠르게 고령화되고, 2002년에 유엔 세계 고령화 총회라는 게 있는데요. 유엔이 세계 고령화 총회라는 걸 2번 했는데요. 이때 제2차 고령화 총회에서 코피 아난 당시 사무총장이 21세기 인류 사회에 3대 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고령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 변화, 그다음 빈곤 문제,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이것을 3대 과제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웰에이징의 배경이 되는 고령사회, 그 인구 고령화 그런 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론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령화 현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한 9%쯤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지난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한 100년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살, 36세에서 76세로,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62세 이상, 5세 이상 노인이 한 1,000만 명 되고, 전체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20%쯤 되고, 2060년이면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44%가 노인이 됩니다. 그 절반의 인구가 노인이 되는 사회니까 이 인구 고령화 문제가 크고, 그리고 평균 수명도 지난 한 6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요, 평균 수명이 30세 연장돼 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4세 이렇게 되니까 노인들이 많고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 노인 문제의 배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 도전적인 과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노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6.25 전통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가족이 자녀들이 노인을 부양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하니까 그 노인을 누가 부양할 거나 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 노인이 되면서 노쇠하고 만성 질환을 앓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그 롱텀 케어, 장기 요양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도전적인 과제, 전 세계적인 도전이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이런 속에서 이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 복지가 어느 정도 했냐는 걸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글이 나오는데
1970년대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을 할 때 우리나라 전국에 양로원이 45개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사는 노인들이 한 2,000여 명.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부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 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는 노인 인구도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노인 문제도 큰 사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서요, 경제도 성장하고 산업화, 도시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족이 변하고, 그래서 노인 문제가 크게 확대돼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노인복지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경로대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또 노인복지 시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우리나라 양로원이 한 40개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노인시설이 노인 요양원만 해도 7, 8천 개 되고요. 나머지 시설까지 합하면은 한 2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설이 발달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가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이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선진국은 이거를 150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40년, 35년 전에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노인들 복지에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도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령 사회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식, 우리 IAGG라고 하는 세계 노년학회에서는요, 진작부터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능력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이 노인 연령중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노인들이 능력이 있다. 노인 에이블리즘, 에이지즘이 아니고 에이블리즘으로 보자. 그가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이 시각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하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도 노인, 고령자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고령자 자립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대부분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정책으로 노인들을 고용을 촉진하고, 또 정년도 연장하고, 그 노인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의무교육을, 노인 전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이런 거 곁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령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국민 의식구조 개조운동,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도 이 고령자 자립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식구조 개조운동을 하자. 오늘 우리 웰레이징 실천운동도 이런 고령사회의 국민의식구조 개조운동의 하나로 제가 웰레이징 실천운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로 좋은 노년인데요. 이 웰레이징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와 같은 거시적 사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미시적으로 개개인 노인이 어떻게 잘 살아가서 좋은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의 내용에 거시적인 문제,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개개인 노인의 웰에이징에 초점을 맞춰서 웰에이징 실천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 인간의 그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 위해서 개개인 인간의 생애 과정과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인간의 생애 과정에 대해서 이 라슬레이라는 사람이요, 4단계 이론, 여러분 잘 알 텐데, 1, 2, 3, 4단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비유되는 4단계 이론을 했는데, 이거 주로 인생 과정의 사회적 관계 기준으로 만든 이론이고요. 제1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해서 학교 교육받는 시기고, 제2의 인생은 독립해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시기고, 제3의 인생이 자기 성취의 시기인데, 노년기가 바로 이 제3의 시기에 자기 성취 시기다. 제4의 인생은 이제 죽어가는, 완전히 의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이 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3의 인생,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더 서드 에이지가 중요하다. 이 서드 에이지라는 말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목표 인생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 그 자체의 프로세스, 과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완성하는 시기가 이 제3의 인생 시기인데,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요, 이 수학기 가을 계절에 해당하는 이 노년기에 제3의 인생이 중요하고, 제3의 인생에 웰에이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나이 들면서 웰에이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현실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인생 과정에서, 그리고 역동적인 과정에서 노인이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요,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제가 인생의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변증법. 여러분 잘 알겠지만 변증법 과정, 해결의 그 정반합 이론에 나오는 변증법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요, 개개인의 인간은 개개인의 어떤 특성과 퍼스널리티가 있고, 그거에 대칭되는 성장 환경이 있고, 또 사회 환경이 있고, 그 개인과 이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변증법적인 과정에서 개인이 대응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회 환경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개개인 사람들은 좋은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노인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 개인 차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모든 노인들이 웰에이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일반적인 되게 조건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상당히 보편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성장 환경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개인의 성격이나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해서, 저는 우리 집에 사촌, 육촌 형제들도 동시대에 살아온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적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형제간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동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오는 많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대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노후에 살아가는 형편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이 그런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성공적인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성공적인 노년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볼 때 과연 그 성공적인 노년을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노인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배우면서 이 성공적인 노년의 조건은요,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의 이 조건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주변에서 그 영감 참 오복을 누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지? 그 오복이 성공적인 노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수부강령의 유호덕의 고정명이라 오래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유유히 덕을 베푸면서 너그럽게 넓게 살고 그리고 죽음을 아름답게 웰다잉하는 이것이 오복인데요. 이 동양의 우리 조상들이 전부 이 오복을 이야기 지금 말하면 이 성공적인 노년의 생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하고 있는 IAGG 세계 노년학회도 이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장수,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재부, 그다음에 건강한 노년, 활동적 노년 이게 과거 30년, 40년 동안에 IAGG가 내세우는 주제입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조건하고요. 이 동양 오복사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동서양을 통해서 성공적 노년 생활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동서양을 통해 똑같다는 말은 이거가 진리다는 얘기지. 그지? 이 진리 다섯 가지를 갖추면 성공적인 노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건강, 그다음에 돈, 그죠? 그다음에 할 일, 그리고 관계의 망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먹기, 심리적인 제공.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건강하고 돈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왜냐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고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노년을 생활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성공적인 노년을 살아갈 수 없죠. 예를 들면 돈만 있다 해서 전부 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돈이 많아도 맨날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싸워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성공적인 노년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할 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충분 요건이 저는 마음먹기. 노인이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심리적으로 적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웰에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인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서 심리적으로 적응을 해서 웰에이징 하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말한 것 좀 이론적이지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두 가지 필요 조건은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요 조건.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건 말할 필요 없죠. 건강이 안 좋아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년, 이게 뭐냐?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7, 8년 전에 노인 건강 보고서를 만들면서요. 건강한 노년의 뜻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 아니고 자간 일상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능적 활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WHO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활동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독립하고
하면은 건강한 거죠. 예,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고 노화하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뭡니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전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이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요, 건강보험 같은 것도 발달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도 연장하고, 그런 속에서 유병장수,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러니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노인은 어떻게 기능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그 속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비교적 많은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우리나라 현실적인 이 문제 상황을 보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이 노인성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노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만성질환에 따라서 동반하고 있는 질환 중에서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요실금, 낙상 이런 많은 그런 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 그 노인 인구 중에서 10% 이상이 치매에 걸려 가지고요, 고생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에 가족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엄청 증가를 하고, 노인들이 또 병원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의 전체적인 진료비 중에서 거의 40 몇 퍼센트가 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노인 문제의 상황이죠. 그 두 번째 그 필요 조건이 돈인데요. 경제적인 여유. 어, 경제가 중요하다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데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죠. 경제 성장해서.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 가지고 노인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노인들이 일하면서 돈벌이 하는 그런 노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보면요, 에, 아직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빈곤, 특히 빈부격차가 좀 잘 사는 노인들하고요, 그렇지 않는 노인들하고 차이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신문인가 오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일본에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데, 일본의 노인들은 그래도요, 소득이나 재산 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많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신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 우리 한국의 노인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연금 이거를 늦게 시작해 가지고요, 아직도 연금 받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생활의 전망이, 재산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실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건강과 돈은 그 필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그러면 전부 웰레이징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돈 많고 그래도요. 어,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주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참 여유 있게 잘 살았는데, 형제 넷이가 말입니다, 부모 상속 가지고 싸우다가 제 친구가요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를 형제 간의 싸움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돈이 많아도 그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이것이 충분 조건입니다. 웰레이징을 위해서
근데 웰에이징의 충분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활동입니다. 활동. 노년기에 그 활동하는 거. 이게 뭐 활동적인 노년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노년기에 일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일하려고 하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사회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노인들이 자원봉사나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요. 일하려고 하는 노인이 많지만 실제 일하는 노인이 적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대 격차의 문제가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사람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정년도 제한해야 되고, 임금피 규제도 해야 되고,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 청년과 노년 사이의 갈등 때문에 노인들이 일하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연령주의, 노인은 별 볼 일 없다, 넌 물러나 있거라 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노인들이 자꾸 이제 소외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이나 자원봉사 하는 것도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거 가면 이런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에서 중요한 게 사회적 관계인데요. 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도 사실 좀 누차할 필요 없는데,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죠. 가족만이 아니고 친구, 직업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인간관계, 이웃 관계, 이 전부가 노년기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전통적인 그런 그 가족 관계,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관계, 그리고 친족 집단의 유대 관계, 이게요, 엄청나게 붕괴돼서, 그래서 노인들이 혼자 살고, 독거논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이 고독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노인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하는 걸 연구를 해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가족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관계에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가족 관계도 그렇지만 사회적 관계망도요. 전부 줄어들죠. 노인들은 직업에서 은퇴해서 퇴직했죠. 도시화되고 했죠. 1인 가구로 살죠. 그리고 전부 뿔뿔이 살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되면요, 노인들한테 나타나는 중요한 그 증상이 무력감. 나는 별 볼이 없구나. 나는 볼 일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참 무서운, 나는 아무 볼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그런 식으로 우울증, 신경증, 자살 등으로 이게 사회적 관계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리학적인 통합인데, 이 심리학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따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통합이라는 말을 일단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데, 그래야 노후를 웰에이징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요, 이 수용하고 소화하고 하는 그런 적응 형태보다는요, 부정적으로 적응을 해서 욕구 불만, 비교해서 불만, 그리고 미래 불안,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수동형으로, 완전히 패시브하게 살아가거나, 완전히 은둔해서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분노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해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장해서 내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인도 있고요. 자학하는 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적응 형태, 부정적인 적응 형태가 우리나라 노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년학 연구 논문을 보면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세상에 살면서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연구하는 결과를 보면요, 전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이게 문제거든요. 결국 심리학적인 통합이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이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합해서 한 5가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노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웰에이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노인들이 웰에이징 하겠느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아까 5가지 조건 중에서요, 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조건의 돈 문제는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아까 그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암 걸리고 병 걸리고 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그 건강이 굉장히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마음 먹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돈도 경제적인 근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살아오다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돈은 마음대로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또 이 재산을 유지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객관적인 또는 사회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공적인 노년의 5가지 조건 중에서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혼자 아니라 국가가 나와서 노인 복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속에서 해결할 일이다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는 그 웰에이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제외해놓고,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느냐? 그게 뭐냐면은 충분 조건입니다. 아까 5가지 중에서 뒷부분에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충분 조건. 이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웰에이징의 이론적인 하나의 그 뭡니까 개념 틀을 만들면서 마음 먹기. 내가 마음 먹어서 할 수 있는 웰에이징이 뭔가 해가 만든 것이 제가 리에어 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리에어. 그거 보시면은 다시 공기를 그 말은 그 리타이어먼트라는 말이 어, 은퇴지 않습니까? 그 리타이어먼트인데 그 리타이어 그걸 가만히 보시면요. 다이아를 다시 갈아 끼우는 거거든요. 다이아를 다시 갈아 끼워서 그 새 다이아에다 공기를 넣어서 다시 달리면 그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리에아죠, 리에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리에아 이론이라고 만들고 영어의 개념을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은퇴를 말하는 리타이어먼트 하고요. 그래서 리인터프리테이션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acceptance activity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활동하는 거 그리고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레이션 나 개인의 자아의 정체성에다가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인생을 재설계하고 재출발하는 거. 요 5가지 단어, 뭡니까? 7가지 단어죠. 7가지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제가 리에아 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에 글자가 다시. 그다음 에아라는 말은 공기를 다시 투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론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 이론 가지고 좀 마음먹기 노년기에 웰에이징에 대한 마음먹기 이론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천할 때는 이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야 되죠. 이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리에어 할 때 리란 말이요. 은퇴를 말하는 리타이어먼트. 그 다음에 인생을 재해석하는 리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이 2가지가 리란 말입니다. 다시 한다는 얘기죠. 리타이어먼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산속에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우리나라 말의 은퇴는요.
산속에 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속으로 숨어서 한다는 거거든요. 은자가. 그런데 영어는요, 산속에 숨어서 한다는 뜻이 없어요. 리타이어, 그거 다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그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도 이 은퇴를 물러나는 거로 하지 말고 다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입니다. 재해석이라는 말이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말은 내 자신을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재차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살면서 만들었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독특한 내가 누구냐, 개인이. 이거를 발견하고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영어로 썼습니다만, 내가 교수다, 내가 장관이었다, 내가 회장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인간 차흥봉은 어떤 독특한 인간 개인이냐, 이거를 재해석하자는 겁니다. 저는 과거의 직업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내 독특한 그 자아를 발견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해석입니다. 이렇게 재해석할 때요, 그 리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중요한 게, 과거에 그 해왔던 이제까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나 태도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3년 전입니까? 1980년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을 만들려고 일본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일본의 그 후생성 우리 보건복지부 같은 데 갔더니, 거기에 담당 과장이 저한테 노후에, 노인복지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인이 스스로 그 태도를 바꾸는 거다 하면서 일본의 오사카 시장 사례를 소개하더라고요. 오사카 시장 했던 사람이 시장을 그만두고 오사카 시청에서 수위가 돼가지고요, 그 경비 모자를 딱 쓰고 그 직원들이 출근할 때 정문에서 막 경에 붙이는 그 사진을 신문에 아주 크게 놨더라고요. 그리고 오사카 시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이 돼가지고 내 독특한 나는 내대로 살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시청에 수위가 돼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뭐 장관이다, 뭐 교수다, 뭐 무슨 뭐 이렇게,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개인의 인간으로 돌아가서 자기 개체의 어떤 그걸 살리는 그런 그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과거의 사회적 지위에 집착해서 내가 옛날에 회사에 무슨 뭡니까 중역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파트 경비를 할 수 있느냐. 아파트 경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회사 중역이었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제가 옛날에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바꾸는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웰에이징을 위해서 이런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하고 제가 다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 acceptance. 살아온 모든 것을요, 다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큐블로스라고 하는 그 노년학, 추구학을 전공을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학자로 있을 때 죽기 직전에 노인들을 수만 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후회하는 게 네 가지 L이라 그래가지고요. live, love, laugh, run. 내가 열심히 살 거를 참 내가 후회한다. 이거 내가 사랑을 할 걸 못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많이 웃고 살 걸 내가 참 후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arn.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봤는데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따라서 소화를 할 걸. 그걸 안 하고 맨날 내가 며느리하고 수십 년 동안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70, 80대 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며느리한테 그런 걸 하지 말 걸
하고 노인들이 좀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웰에이징을 위해서 중요한 건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노인 살아있을 때 소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acceptance, 수용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용에서요,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입니다. 과거의 지위에 대한 걸 수용하고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인연주에서 악감정, 그런 거.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노인들이 일상생활할 때는 잘 안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현하지 않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이런 악감정을 가지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자가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전통적인 그 가족 부양 관계가 특징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최근 한 100년 동안에 이 가족 관계가 변하고 또 윤리 규범이 변화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변화하면서요. 이 노인의 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응하기가.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그 도와줬던 노인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지에 뭡니까 문상을 갔는데 그분이 아주 뭡니까 그 외롭게 살고 그다음에 또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식들도 전혀 없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죽었을 때 문상 갔더니 거기 어디냐면요, 삼성 서울병원이었어요. 그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요, 그 빈소에 그 아들이 세 사람이 와 있는데요. 그 아들이 전부 다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아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10년, 20년을 도와줬었는데 그 아들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외롭게 살았어요. 그 아들하고요, 엄청나게 그런 자식들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노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관계 수용,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앞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활동하는 게 좋다. 활동적 노년이 중요하다 이야기 여러 번 했고요. 특히 그 활동 중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 소득 활동도 좋고 여가 활동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고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A는 하나는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앞에 이 acceptance 있죠. A 받아들이는 acceptance하고요. 활동하는 거 이 두 가지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I는 자아 통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학문적으로 어려운 용어인데요. 에릭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아 통합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가 써먹는 건데, 그 자아의 통합, 이게 뭐냐면요, 통합형의 인간이라는 게 과거 있었던 걸 후회 안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안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것을 통합형이라고 했어요. 이 이론에서 자아 통합. 그러니까 시간으로 볼 때는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공간으로 볼 때는 여기에 존재하는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here and now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나, 지금 현재 이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자기 중심을 잡느냐 하는 것이 웰리에이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을 해갖고요, 특히 과거에 성공을 했다. 그 성공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겸허한 태도. 여기 카터 대통령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통령 끝나고 저 사람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그런 그 빈민촌에 가서 전부 지붕을 개량하는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 성공에 대해서 전혀 내세우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온 거죠. 또 반대 실패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친구 중에서는요, 옛날 재벌 같이 잘 사는 친구였는데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 친구도 그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거를
그걸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담담하게, 특히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생각하는 이런 통합형이 아주 바람직한 형태죠. 사회적 관계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는 자아 개념의 도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남하고 비교해서 나쁘다, 좋다,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보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 이게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내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더 잘 사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노인들이요, 그렇게 비교한다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컨대 이제 결국은요, 자아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 가치에 충실하는 거. 이것이 이 통합형의 중요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R는요,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는 마음을 다짐하고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인생을 재설계하고 또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현미 대표가 여기 오셨는데, 라이프 플래닝 그 인생 설계해가지고 하는 라이프 플래너 설계사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년기에도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내다보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설계하고 인생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100살 난 미국의 헨리 키신저 옛날 국무장관이요, 올해 이 나이에 중동에 가서 중동 분쟁하는데 나서가지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났는데요, 이 100살 난 헨리 키신저가 이 중동 분쟁 해결사를 하는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살에. 그러니까 노년기 이렇게 살면 이것이 웰에이징 이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재지향 새로운 출발로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이분을 제가 서울에 초청해가지고요, 특강도 했던 분인데, 일본의 히노하라 시게아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6세,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에 10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분을 제가 2010년에 우리 99세가 될 때 서울에 초청해가지고 롯데호텔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 2,000명의 청중이 모였는데요. 이분의 강의 제목이 바로 웰에이징이었습니다. 본인은 웰에이징 하고 있다, 이렇게 그 강의를 했는데, 이분은 80년을 도쿄에 있는 성누가 병원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해요. 의사로서. 그런데 1969년에 58세 됐을 때 일본 적군파가 납치한 자알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가 한국으로 왔는데요. 이 적군파가 이걸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평양으로 가자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납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요, 평양을 안 가고 김포공항으로 이 기술을 돌려가지고 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그 적군파는 그거 평양인 줄 알고 했는데, 이 비행기는 실제로는 김포공항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죽을 뻔했는데, 이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이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납치 사건이 잘 해결돼 가지고요, 비행기는 북한으로 보내고 승객들은 전부 김포공항에서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 시게아키 선생도 거기서 풀려 나와가지고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인생 재설계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200권이 넘는 저서를 썼고요. 이 저서가 일본에서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아동을 돕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일본 신노인회라는 것을 창립했어요. 이 신노인회가 라이프 플래닝 센터, 인생 계획, 재설계, 재계획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여기에 일본의 회원이 한 3만 명쯤 됩니다. 우리 이 조현미 대표님 하고 있는 그 라이프 플래너가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요. 회원 3만 명을 모집해서 한국 신노인을 만들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웰에이지거든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습니다만 웰비잉,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웰에이징, 노년이 좋아야 됩니다. 노년이 좋아야 인생이 아름답다. 젊은 시절에 아무리 좋게 살았더라도 노년이 아름답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네? 반대로 젊은 시절에 아무리 어렵게 살았더라도 노년이 좋으면 인생 전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노년이 좋아야 인생이 아름답다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듭을 지으면요, 제가 우리 고령사회 노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령사회 노인 문제가 큰데 국가 책임이 중요하지만, 이거가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 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개개인 노인이 어떻게 좋은 노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건 개인의 책임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개인하고 환경 사이의 이 변칙적 법적 관계 속에서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 이거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적응, 마음먹기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웰에이징의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웰에이징에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도 있고, 역할이 있어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가운데는 마음먹기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웰에이징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요, 이 마음먹기를 하는 실천 운동을 하자. 우리나라 노인들이 웰에이징을 위해서 마음을 먹도록 하는 실천 운동을 하자 하고 제안한 겁니다. 자, 현재 노인 세대,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의 격동기에 여러 가지 극심한 경쟁, 욕구 불만, 경제적 불안 다 경험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가족 문화가 엄청나게 변하면서 관계망의 변화도 경험했고, 그런 속에서 심리적, 정신적인 불안을 겪었던 세대죠. 이 노인 세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웰에이징 실천 운동입니다. 국민 개개인 차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이 웰에이징이 이거를 잘 먹는 게 확장하게 하는데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이 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추진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웰에이징 실천 운동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되면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산하에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연대해가지고요, 웰에이징 실천 운동 본부를 설치해서 여기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자.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지역사회 이런 기관에 교육도 하자 하는 게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웰레이징 동아노인복지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웰레이징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웰레이징 실천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이 그림은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 이 김익기 선생님하고 중국, 홍콩, 대만, 동아시아권의 중화권에 다니면서 우리가 노인 문제 강의할 때 했던 그 마지막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에 이 글씨는요, 대만의 정무장관, 그 설승태라고 하는 정무장관이 제 이름자가 흥봉이거든요. 이 두 자를 따가지고 일으켜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일으키고 전 세계의 롱텀 케어, 노인 장기요양 보호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써준 식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 슬라이드에서 15년 전에 만들었던 이 글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회복지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호도 그렇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1시간 조금 됐나요? 1시간쯤 되는 강의를 일단 마치고 나중에 모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